그 엄청 바쁘실 거 아니에요 요즘에. 네, 정신이 없습니다. 책이 나와가지고. 아니 원래 애널리스트 분들은 정말로 시간 바쁜데 네. 거기다 이제 신간도 출간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더 바쁘실 것 같아요. 그쵸. 또 책이 나오니까 예. 열심히 팔라고. 제가 오늘 사실은 작정하고 책 홍보를 해드리려고 작정하시고. 했는데 책 받침대. 책 받침까지 네. 준비를 했는데 작정하고 제가 까먹었죠. 아, 책을 안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막 빨리 오다가 네. 네, 가방만 들고 나와버렸어요. 그러게. 네. 책 제목이 그 유튜브 채널 제목하고 똑같더라고요. 네, 유튜브 채널 제목이 유통귀환인데 예. 책 제목은 유통의 귀환. 네. 아 조사의가 네. 있고 없고 네. 차이. 유통기환. 네. 아 근데 유통기환이 무슨 뜻이에요? 아,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 유통기한을 유통이라는 말을 네. 평소에 별로 잘 안 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유통이 들어간 말이 뭔가를 떠올려 봤을 때 네. 유통기한이잖아요. 유통기한. 이거 우유 유통기한 네, 언제까지 네,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기한을 갖다가 아 이거 설명하는데 한 10분 걸릴 것 같아. 네, 저희가 그 저희 보여주세요. 손 모양이 있어요. 유통기한 예. 손 모양 밑에 내렸다가 올라가잖아요. 아. 이게 요 손 모양이거든요. 유통기한에다가 네. 오를 그쵸. 합한. 네, 그래서 유통업이 지금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오프라인 예. 유통업 특히나 예. 다시 그런 좋아지는 모습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을 담은.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손가락을 네, 그 귀한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는 내렸다가 거구나. 올렸다가 하는 거예요. 아 저는 그게 뭔가 저게 다들 뭘까? 궁금해하시죠? 그러니까 저게 사실 이제 구독자들 팬들하고 다 같이 알아야 되는데 자기만 알고 있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 구독자분들도 이제 손 모양은 아시는데 그 뜻은 그러니까. 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 기억이 날랑말랑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물어보시네요. 아, 저도 이제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보통 귀환 왜 네. 이렇게 하는지. 네. 아, 좋습니다. 네. 그거 근데 회사 채널이에요? 제 채널입니다. 개인? 네, 네. 그러면 촬영 편집하는 사람도 직접 고용해갖고. 촬영은 제가 올리는 게 거의 세 가지인데 네. 하나가 2분 컷이라고 회사에서 찍으신 거 혼자. 네, 혼자 찍는 게 캠코더가 그냥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찍고 네. 편집도 제가 직접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올리는 게 이제 브이로그인데 그거는 이제 회사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제가 찍고 네. 편집도 제가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유통기한 오리지널인데 뭐 배민 커넥터 아르바이트하고 쿠팡 플렉스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런 좀 대단위로 프로젝트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영상들이라서 네네네. 이거는 업로드 자주 못해요. 그쵸, 왜냐면 그쵸, 이건 힘들죠. 회사에 이제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 통해서 하는 건데 근데 그분들이 제 채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일위원도 관리하고 그쵸, 다 그쵸. 관리하다 보니까 일이 네. 많아서 그거는 뭐 작정하고 뭐 수개월에 한 번씩 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자주 업로드 되는 거는 2분 컷이랑 브이로그인데 그건 제가 직접 다 촬영하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아, 네. 사실 그런 이베스트 투자증권 직원이 이제 찍어주시고 편집하는 거는 네. 그 뭐 이렇게 체험기라든지 네, 이런 체험이라든지 좀 뭔가 프로젝트성으로 하는 큰 단위의 아. 그런 영상들은 것들. 안 그래도 저 그거 네. 봤어요. 어떤 배민 커넥트랑 쿠팡 플렉스 아르바이트 한 거요. 하시는 거. 네. 그 공교롭게 둘 다 겨울에 하셨더라고요. 네, 겨울에 또 고생 많이 하시던데.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거 보고 야 대단하다. 여의도에 저런 애널리스트가 없었는데. 아, 그렇죠. 네. 네, 매너리즘에 빠지실 때 한번 해보시면은 감사히. 그래서 진짜 네. 여의도에서 진짜 발로 뛰는 애널리스트. 네네네.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일 어떻게 보면 씩씩한 씩씩하다. 애널리스트 것 네.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칭찬으로 받아들이시면 아, 네네, 그럼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울 게 되게 많습니다. 네. 그 유통기한 그 책에서는 주로 그럼 어떤 내용 담고 있어요? 책은 사실 유통이라는 거를 이제 인터넷 서점에다가 검색해 보시면은 유통관리사 책이 거의 대부분이고 네, 그리고 유통 자격증 책. 그렇죠. 네. 네, 이거를 갖다 영어로 바꿔가지고 리테일로 검색하시면은 네. 대부분 아마존, 알리바바 뭐 이런 해외 사례들을 다룬 책이 대다수 전문 서적들. 네.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최근에 이커머스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룬 책들은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통업종 담당을 10여 년간 해오면서 한번 책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출간을 했고 내용은 일단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예.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현대 상업
시설이 언제 등장했는지 1970년대 백화점 탄생부터 해서 대형마트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커머스 쿠팡이 100조 밸류를 받으면서 일단 상장을 했지만 네. 그 전에 먼저 성장했었던 G마켓도 굉장히 이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 과거에 그런 업체들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해서 그런 과거의 그 업종을 쫙 정리하실 수 있게 예, 다뤄놨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바뀌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 이커머스 합종 연행까지 두 번째 파트에서 현재 저희가 마주보고 있는 내용들 담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파트는 좀 제가 보는 메가 트렌드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단기간 투자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하실 거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자신만의 기준을 좀 확립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좀 긴 호흡으로 보는 메가 트렌드들을 정리를 했고 뭐 풀필먼트부터 해서 스마트 점포들 그리고 뭐 라이브 커머스, 인플루언서 커머스, 리테일 테크 뭐 최근에 플랫폼들이 또 커머스 쪽 진출하려고 하는 내용들 그런 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마무리가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 업종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이랑 그 다음에 해외 유통업체들. 근데 사실 뭐 월마트, 아마존 다 아시지만은 그 외에도 새로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새로운 이커머스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아프리카 이커머스 업체부터 해서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정리해 놓은 핸드북이 이제 부록으로 들어 있습니다. 네. 정말 자기 책이어서 그런지 되게 꼼꼼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네, 해주셨어요. 제가 직접. 근데 오늘 안 갖고 오셨다는 거. 작정하고 안 갖고 왔다. 작정하고 까먹었다. 아쉽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만날 때 한번 한권 건네주십시오. 네네. 사실 제가 지난 2015년, 16년 한 2년 동안 유통업을 출입을 했었거든요. 네. 뭐 백화점, 마트, 이커머스 쪽도 다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이 유통기관 이 책이 있었으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예,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아깝습니다. 제가 이제 체계 없이 일을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유통업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오리나의 유통의 귀환. 네. 이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유통업의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죠. 오늘 저희가 5월 31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딱 오리나 연구원님 나오시는 걸 알고 시장이 바로 이제 어퍼컷을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이 눌려있던 유통 오늘이야! 이러면서 이제 어퍼컷. 뭐 웬만한 것도 다 5% 이상 뛰던데요. 네. 드디어 이럴 때가 왔습니다. 그 하나하나 이제 뒷부분에 이야기해 볼 거고 우선은 최근 이슈부터 좀 짚어볼게요. 최근에 그래도 굵직한 M&A 유통 쪽에 있습니다. 네네. 이베이 코리아. 네. 이게 6월 7일에 본입찰이라 하더라고요. 미뤄졌죠. 네. 아무래도 뭐 기존에 언급이 되던 플레이어들이 이제 들어가긴 들어갈 텐데 예측 한번 해볼까요? 예측? 이베이 코리아 누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도 뭐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주식 담당하시는 각 업체분들도 다 이제 말씀을 안 해주시고 모르겠다. 왜냐면은 우리도 뭐 다 들어야지 아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한테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고 계신 게 공식적인 입장이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인수가액 가지고 이제 결정이 그쵸. 될 텐데. 근데 사실 그것도 비싸다고 작년에 2020년도 3월에 사실은 이게 매각설이 나왔었으니까 당시만 해도 막 뭐야 말이 돼? 약간 이런 가격이었었는데 몸값 가지고. 근데 지금 쿠팡이 100조 받고 일단은 상장을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싼 거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이베이 코리아가 규모 자체는 작지 않은 규모이기는 한데 각 업체들이 가지고 가서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하나만 검색하셔도 지금 들고 계시는 펜만 검색하셔도 막 몇백 개 뜰 거예요. 똑같은 그렇죠. 게 가격만 몇십 원씩 다르고 그러니까 제일 싼 거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비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오픈마켓 및 이제 이베이 코리아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은 그쪽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이거를 가지고서 상품을 차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격을 계속 낮춰서 선택을 받기에는 가격이 제로가 되지 않는 한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치킨 게임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거는 카카오가 만약에 가져갔다면 좀 그림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거기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이제 했는데 근데
사실 커머스 쪽을 강화하겠다고 2018년도에 네이버 카카오가 공이 발표를 한 다음에 네이버는 차근차근 잘 하고 있는 것 하고 같아요. 있죠. 예. 예, 연합군도 잘 형성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규모도 많이 커졌고 근데 카카오는 아직까지 선물하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하죠. 예, 그래서 몸집이 큰 이베이를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은 단번에 어쨌든 마켓쉐어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걸 통해서 조금 풀어 나갈 수 있는 전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쉽게도 제 개인적으로 아쉽게도 카카오는 이제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대신에 지그재그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네네네. 패션 플랫폼 버티컬 를 진수했고 뭐 이마트도 그러니까 신세계 그룹도 비슷한 지금 W 컨셉이라고 예, 그쪽도 패션 버티컬 플랫폼이고 그래서 각 사들이 자신들한테 좀 부족한 것들을 많이 채워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근데 사실 이베이 코리아가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떤 게 부족한지 그 지금 들어가 있는 업체들을 봤을 때 글쎄 연결 짓기가 좀 제가 봤을 땐 좀 애매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가져간다고 해도 이게 몸집은 그냥 단번에 커질 수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오픈마켓의 대명사였죠. 뭐 지마켓, 옥션 네. 이런 데는 이제 그 이베이 코리아라는 네. 사부 안에 있는 건데 그 과거의 영광이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네이버 그쵸. 스토어팜도 그렇고 이제 소셜 커머스사들이 이제 이커머스로 엄청나게 또 덩치가 커진 상황이어서 혹시 이거 이베이 코리아 가져갔다가 승자의 저주가 걸릴 수도 있겠다. 저도 약간 그렇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그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에 관심이 있다. 네, 조금 적극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가가 약세로 가더라고요. 그것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뭐 생각해요. 그런 얘기들도 분명히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사실 이마트는 지난해에 너무 좋았다 보니까 코로나에 가장 방어적인 업체였었고 네. 그리고 온라인 식료품 및 장보기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좀 가속화했기 때문에 그쪽 성장세 통해서 지난해 주가 좋았다 보니까 그게 올해는 오히려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부분들도 분명히 노이즈로 작용을 하겠죠. 네. 누가 가져가야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참 요거는 어렵네요. 이베이 코리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전까지도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각되었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비싸다라고 아니죠. 했기 때문에 약간 내리막길에 있는 갑자기 사업이고. 쿠팡 때문에 좀 부각이 되면서 당장 큰 몸집을 붙일 수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좀 갑자기 인기를 끈 거였다 보니까 그 M&A하고 그 이마트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이마트가 야구단을 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요즘에 그 SSG가 야구는 잘하더라고요. 순위가 많이 올라왔어요. 프로야구 순위가 2위까지 올라왔어요. 5월 31일 현재. 예. 그러면은 이게 NC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야구를 우승을 하게 되면 우승 상금이 나가서 일회성 비용.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왔었고요. 야, 우승해도 좋은 건 또. 그리고 더불어서 그 FA 시장에서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려면은 또 돈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야구단 비즈니스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 돈 버는 사업은 아니죠,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제 추정입니다만은 우승을 뭐 혹시 했다. 지금 성적이 좋으니까. 그랬으면은 뭐 이마트도 세일을 하거나 이런 거를 축하 감사 세일 뭐 이런 거가 있지 않을까라고 합리적 추정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물론 이제 회사 측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잘 하시겠지만 근데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러네. 그렇습니다. 하기사 야구단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야구단을 이용을 해서 뭐 비즈니스 다른 거 이제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건데 그거 아세요 혹시? 어떤? 야구단이 됐건 아니면 자기네 소속 골프 선수가 됐건 스포츠팀이 우승하잖아요. 그럼 언론사에다가 우승 광고를 다 실어줘야 돼요. 특히 이제 신문 지면 있죠. 우승했다. 맨 뒤에 전면 광고 하나씩을 다 실어줘야 됩니다. 안 실으면 어떻게 되나요? 욕을 바가지로 먹죠.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일종의 그 루틴으로 이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박인비 선수가 우승을 했다. 그럼 KB가 전면 광고 실어주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두산이 우승했다 그러면 두산 전면 광고 나가야 되고. 그게 이제 업계의
보이지 않는 뭔가 암묵적인 룰이에요. 전 언론사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 거의. 인터넷 언론사다. 그럼 조그만한 배너라도 하나 넣어줘야 돼요.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인심을 잃죠. 언론사들이. 예, 제가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는 떠났다고 막 이런 거 얘기하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산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야구단이 우승을 해도 그다지 좋은 건 아니겠다. 또 그런 광고를 야구단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올해 야구단 우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문 지면 맨 뒤로 한번 보십시오. 쿠팡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쿠팡이 상장하자마자 잠깐 이제 우리 돈으로 100조 기업까지 갔다가 네.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미국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K-버블의 매운맛입니다. 매운맛. 이런 짤이 돌기도 했었는데 쿠팡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뭐 밸류에이션이든 뭐 성장세는 좋겠지만 쿠팡이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고 근데 물론 이제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죠. 매출이 4조 7천억 나왔고. 그죠. 항상 이제 볼륨은 커지고 네, 있죠. 70%가량 성장했고 영업 손실은 2,980억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 뭐 한 3배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쿠팡이 이번에 영업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로 전환했거든요. 보시면은 재고를 많이 늘렸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안 갚았던 매입 채무를 좀 갚은 게 있다 보니까 현금이 나가면서 네, OCF가 마이너스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쿠팡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핵심은 저는 로켓 배송이라는 이길 배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커머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찾으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걸 사는 이유는 1번 제일 싸거나 2번 내일 오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1번은 가격이 제로가 돼야 이길 수 있으니까 이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게임이고 그렇죠. 2번을 해줘야 되는데 2번을 지금 만든 게 쿠팡이라는 거고요. 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쿠팡은 어떤 걸 했냐면은 다 직접 물건을 사버렸어요. 사입해서. 왜냐면 분류센터 짓고. 네, 실제로 이거를 갖고 있는 판매자랑 물건을 판매하는 플랫폼이랑은 다른 주체다 보니까 물건이 팔렸을 때 판매자가 계약한 택배 기사님이 물건이 있는 대로 와가지고 그거를 집화를 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집화를 한 물건을 목적지별로 분류를 해야 돼서 네. 옥천이나 곤지암이나 이런 허브센터에 가가지고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가야죠. 그래서 기자님 만약에 공덕 사시고 제 마포 살고 제 물건 사셨는데 우리 다 마포구 사는데 그게 굳이 갔다 와야죠. 예, 곤지암로 갔다 오는 이유가 그 네. 분류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쿠팡은 다 물건을 사입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쏠 수가 있고 출고가 바로 가능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배송이 빨라지는 부분인데 이게 좋긴 좋은데 문제는 재고를 운용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장난해야죠. 네, 그것 때문에 좋죠. 쿠팡이 지금 로켓 배송 딱지가 붙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검색하시면 로켓 배송 딱지 붙어 있는 건 쿠팡이 직접 사입한 물건들이거든요. 네. 그게 한 600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가짓수가요? 네, 가짓수가. 근데 대형마트가 보통 다루는 물건의 가짓수가 한 4, 5만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600만 개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예. 그리고 쿠팡이 입점하는 업체들까지 포함하면은 한 2억 개, 3억 개 정도 다루고 있는 거라서 진짜 많은 품목들을 완전 롱테일로 지금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런 내용이 다 책에 나옵니다. 근데 좋습니다. 이런 깨알홍보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 하려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현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끝이 없죠. 끝이 없죠. 그리고 그거를 또 운용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물류센터들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물류센터들이 지금은 제가 이제 쿠팡 플렉스 아르바이트 했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자동화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였고, 사람 손을 많이 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그래요. 뭐 택배사들의 여러 가지 자동화 설비가 투입이 되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지난해 또 여러분들이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인력도 늘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한 사람당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배송에 관한 비용이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올해이고요. 그래서 올해 사실 다들 경쟁이 엄청 심화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작년엔 다 같이 좋았거든요.
했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 샀으니까 다 같이 누리는 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도 11번가와 연합해서 들어오기로 했고 그리고 네이버도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연합군을 형성하면서 지분 교환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제휴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베이를 또 이걸 가져가는 업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번에 시장 점유율 뭐 3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마련이 됐고 네. 그렇다 보니까 쿠팡도 사실 녹록치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동남아시아에 좀 진출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쿠팡 커리어 사이트에 가시면은 싱가포르에서 사람 뽑고 있거든요. 네네, 채용 공고. 네, 리테일 담당이랑 그다음 물류 담당이랑 오퍼레이션 담당 이렇게 임원급으로 3분을 뽑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일단 동남아시아 사실 되게 좋은 지역이거든요. 이커머스 네네네. 아직까지 활성화하기 시작하는 지역이고 인구도 한 6억 넘거든요, 전체. 그래서 꽤 풍부한 인구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쇼핑 침투율도 좀 낮은 편이고 10% 정도. 그러면서 모바일 보급률은 또 되게 높거든요. 그렇죠. 예, 100%가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올 건데 그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동남아시아 중에서 그래도 이제 가장 잘 하고 있는 국가인 싱가포르에 먼저 둥지를 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근데 거기 가도 똑같이 물류센터 짓고 네. 트럭 사고 네. 인력 채용하고 네네.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거기서 한들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사실 이익을 낸다고 보기보다는 뭔가 멀티플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좀 추가적으로 부여하려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이렇게 적자를 내는 기업들은 흑자를 그러니까 쿠팡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네. 그런 뭐 비상장 업체들 고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 적자를 내고 있는데 흑자를 내면은 이제 그때는 밸류에이션이 정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줄 수 있는 성장 끝났다. 멀티플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적자를 계속 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PSR로 조금 더 후하게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다 보니까 하여간 싱가포르이 이제 국가도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좁고 국토 면적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예, 로켓 배송 같은 걸 구현하기에는 최적의 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쿠팡이 어디까지 갈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같은 패턴으로 이제 양쪽으로 확장해서 나가는 건데 네. 모르겠습니다. 쿠팡은 제가 출입할 때도 요거 한 3년 못 간다고 사람들이 막 다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고 있네요. 그 눈을 좀 다른 쪽으로 돌려볼게요. GS 리테일 네. 지금은 좀 조용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포스터 하나 잘못 만들었다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네. 5월 31일에는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기는 하던데 그 불매운동 영향이 조금 어떻게 감지가 되든가요? 아니면 제 채널에서는 중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 제 채널에서. 유통기관에서? 네. 왜요? 그냥 제가 GS 리테일 1분기 실적 리뷰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안 사, 안 가, 막 이런. 예.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아직은 그 심적으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렇게 반감들이 생기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당연히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려면 이제 냉정하게 숫자 같은 걸로 봐야 되잖아요. 네. 좀 어떨 걸로 보세요? 근데 경쟁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특이사항은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며칠 정도는 담배 판매량이 좀 줄기는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건 이제 권역마다 다 다른 것 같고 네. 옆에 이제 GS25가 있는데 굳이 한 300m 더 가서 난 CU 갈 거야. 네네. 약간 그런 것도 약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모 화장품 회사가 몇 년 전에 회장님께서 뭐 이렇게 발표하시다가 극우 유튜버 그거 보여줬다가 해줬다가 뭐 불매운동 때문에 실제로 그 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선례가 있었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예 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슈는 분명하긴 한데 근데 경쟁사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반사이익이라든지 그런 건 딱히 감지되는 건 없다고 말씀을 주시고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BGF 리테일에 비해서 BGF BGF 아닌가? 아니 BGF 리테일 BGF라고 하시면 처음 봤어요. 제가 좀 발음이 셌습니다. 아니요. BGF. 저희 동네에서는 BGF라고 그러는데. 진짜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BGF? 네, BGF. 네, 알겠습니다. 그럼 BGF 리테일보다는 이 GS 리테일이 좀 주가가 최근에는 좀 달랐었잖아요, 흐름이. 네네네. 거기 제일 큰 포인트가 뭐였던 거예요, 그러면? 언제를 보셨던 건지 혹시?
근래 어퍼컷 나오기 직전까지. 예. GS 리테일 어퍼컷 나오기 전까지. 아, 전까지? 네. 근데 뭐 그 이슈가 제일 컸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GS 리테일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네. 슈퍼마켓이랑 호텔하고 파르나스. 네. 파르나스. 네, 파리 파르나스. 날린다는. 네네. 예, 그거 살 때도 참 노이즈 많았었어요. 그 네. 집안 거 그쵸. 예, 사주느라고. 근데 오히려 이제 오피스 쪽은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호텔 리뉴얼 하느라고 비용 또 예, 들어가죠. 들어갔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투숙률이 지금 뭐 보복 소비다 해서 특급 호텔들 뭐 만실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 근데 이쪽은 비즈니스 고객들이 좀 많은 편이라서 예, 투숙률이 좀 올라오지 않는 부분 때문에 적자가 좀 있는 부분 있고, 그리고 지난해 1분기 때 일회성 그 이익이 있었어요. 부동산 그 개발 자문수수료가 지난해 1분기에. 예, 그래서 아, 베이스가 그래. 높아서 엽기적가 올해는 있었구나. 네, 엽기적가 때문에 좀 실적이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근데 사실 2, 3분기 저희는 편의점 좋게 보고 있거든요. 아, 예, 그 사람들 좀 성수기고, 활동 많아지니까. 예, 활동 많아지고 유동인구 회복이 백신 접종 때문에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백화점이 제일 많이 올랐다 보니까 백화점 저희가 그렇죠. 연말부터 밀었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편의점도 같이 보시자. 왜냐면 유동인구랑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업태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마침 2, 3분기가 편의점 성수기고, 그렇죠. 지난해 2, 3분기 때는 코로나가 약간 좋아지려다가 말았었거든요. 네. 당시에. 그래가지고 2차 확산 일어나면서. 그래서 거기다가 또 비가 되게 많이 왔었고, 기억하시겠지만 비 엄청 많이 왔어요. 언제요? 작년 여름에. 아, 작년 예. 여름에. 아, 네네네. 그랬었고. 거기에 따른 그리고 기저효과가 이제 기저효과 올해는 있고요. 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파르나스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 호텔은 이제 장치 산업이라 하더라고요. 시즌 되거나 또 몇 네. 년에 한 번씩 크게 한번 리모델링 투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사실은 뭐 다른 호텔도 뭐 면세점이 다 버는 거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그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수가 회복되고 있고, 네. 사람들이 이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네네. 활동이 많아지잖아요. 내수가 회복되는 데 따른 최대의 수혜는 좀 어느 쪽으로 보면 좋아요? 일단은 아무래도 백화점이죠. 백화점은 2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1분기에도 있고요. 이미 좋았고, 1분기 예. 되게 좋았고 2분기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비자 심리지수가 3월에 100이 넘어갔어요. 100이 기준선이잖아요. 네. 100이 넘어가면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100 이후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 5월 달이 105.2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4월 대비 3포인트 올라왔고요. 더불어서 가계 흑자율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 흑자율이 가계가 벌어들인 돈에서 소비 지출을 제외한 금액의 비율인데, 네. 근데 이게 2003년에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30%가 넘어갔던 적이 5번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4번이 지난해 1, 2, 3, 4분기 때 발생을 했고요. 올해 1분기도 지금 30% 넘었습니다. 그래서 총 6번이겠네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좀 소비 여력을 갖다가 풀 때가 해외여행은 아직까지도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백화점 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그동안의 백화점 성장은 명품이나 가전 같은 그런 품목들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패션 쪽에서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좀 고무적인 내용이고, 왜냐하면 패션 쪽이 마진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성에 도움을 주는 품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쪽이 지금 가장 좋고,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때가 3월 중하순이었기 때문에 4, 5, 6월 달이 오롯이 영향받았던 분기거든요. 그래서 기저가 굉장히 깊고, 그래서 롯데쇼핑,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둘 다 영업이익 하락폭이 한 8, 90% 됐었고요. 신세계는 적자 전환했었습니다. 네, 2분기 네, 때. 그래서 기저가 굉장히 깊다 보니까 올해 턴어라운드는 2분기 때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아마 그 옷 사러 가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와, 사람이, 저도 한 2주 전쯤 저 아울렛 한번 갔었거든요. 어디 가셨어요? 저희 신세계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갔는데, 저희는 아침에 거의 일찍 갔어요. 한 10시쯤. 그래서 차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소비 회복이 안 됐구나. 그래서 이제 한 11시, 12시쯤 주차장 한번 싹 돌아봤는데 이미 만차가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막 사람들도 정말 많고. 그래서 저희가 와이프한테 농담 반 진담 반, 저희 코로나19 이제 끝났다고 정부에서 혹시 선언했는지 뉴스 좀 찾아보라고. 그 정도로 사람들 많더라고요. 네. 이제는 뭐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1차 확산됐을 때 백화점 매출 하락폭이 30%였었거든요. 네. 2차 확산 때는 한 15에서 20%였었고 3차 확산이 이번 12월 달, 지난해 12월 달, 그러니까 그때 12월 8일 기준으로 2.5단계 올라갔을 때 그때는 10% 언더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확산이 돼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거기다 백신까지 맞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예, 조금씩 활동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뭐 하루에 600명, 700명대 발생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뭐 평타? 안 찾아보잖아요. 우리 동네에 누구 나왔는지도 안 찾아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죠 항상.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예, 그럼요. 다른 쪽 하나 여쭤볼게요. 네. 항상 과거의 패턴이 이게 있었어요. 중국에서 소비가 확대되면 네. 우리나라 면세점, 네. 화장품, 네. 수혜 네. 이 공식이 있었는데 네. 이게 저는 지금도 유효할까라는 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보다 확실히 덜 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예, 굉장히 덜해졌고요. 그렇죠. 네. 제가 아까 15년, 16년도 제 유통 출입했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박근혜 정부 말기에 어떻게 해서든 면세점 특허 더 내주려고 예, 그때 대외경제연구원 시켜갖고 데이터도 조작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막 취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저도 막 같이 소가 넘어가고 막 이랬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특허 남발하고 또 공교롭게 이제 사드 보복 맞으면서 다 같이 막 망가지고 네. 그때 또 화장품 업계 출입하면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중국 사람들이 와서 뭐 콜마, 코스맥스 이런 데 가서 저거랑 똑같이 만들어 달라 한다. 그 다음에 한국 면세점에다 자기네 브랜드를 입점시킨다. 그러고 나서 한국 면세점에 입점된 브랜드다라고 가져가서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이제 우리나라 이거 화장품 브랜드 오래 못 가겠는데 싶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중국 쪽 브랜드.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코스맥스 콜마한테 만들어 달라고 한 것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에스티로더, 샤넬 같은 글로벌 럭셔리 화장품 업체들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이탈리아의 인터코스라는 ODM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를 또 이용해서 지금 화장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광고를 해요. 우리 똑같이 만들어준다. 명품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어준다. 하고 똑같이 광고를 해서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화장품 업체 중에 상하이자와라고 있는데 탐방을 과거에 이제 15년도 이때 가보면은 네. 되게 올드한해서요. 네. 되게 오래됐고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은 뭐 모르겠다. 뭔가 저 회사 화장품 바르면 좀 뭐 안 좋을 것 같고 그런 느낌. 그 회사가 하던 이제 브랜드가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메인 브랜드가 허버리스트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브랜드가 과거에는 라네즈급의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가 정도. 중가 정도. 네. 근데 지금은 에스티로더 갈색병보다 더 비싼 에센스를 내놓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립스틱도 디올 립스틱보다 더 비싸거나 비슷한 가격 레벨의 제품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쪽 소비자들이 그 인정해준다는 거잖아요. 인정을 이제 해주기 시작했고 자기들도 우리도 메이드 인 차이나 럭셔리 할 거야. 이런 상황이 된 거고 더불어서 이제 또 합리적 소비를 하는 이러한 니치 브랜드 나오는 쪽에는 네. 퍼펙트 다이어리라고 중국에서 2017년도에 런칭해서 한 3, 4년 만에 매출 1조 찍은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네. 여기는 우리나라 스타일란다의 3컨셉 아이즈랑 마찬가지로 온라인 먼저 시작했는데 잘 돼가지고 역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내기 시작한 그런 브랜드이고요.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여기는 굉장히 특이한 점은 온라인 베이스로 하면서 재밌고 빠른 제품들을 이제 치고 빠지는 걸 잘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니까는 양극화되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낀 애매한 브랜드들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붙었다고 해서 다 좋아라 하고 반겨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됐다라는 거고요. 참 그래서 이게 사실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 예상을 했던 그쵸. 거긴 한데 빨리 왔네요. 그렇죠. 사실 과거에 저희도 2015년도 한창 좋았을 때 뭐 이제 가서 세미나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런 전자제품 이런 게 아니라 화장품은 감성 제품이고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는 죽어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었는데 근데 그게 되게 빨리 왔죠.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그러니까요. 나름 이제 전략적으로 한 건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자면 그러면 우리나라 면세점,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은 과연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과거만큼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도 봐야 되잖아요. 사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리 화장품 시장 규모를 봤을 때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이 한 2등 정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 국가입니다. 중요한 국가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좋아질 지역을 찾는다면은 뭐 아세안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일 텐데 근데 사실 아직까지 이쪽에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네, 전체 실적을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에서 성장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쪽에 익스포저를 늘려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 보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색깔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뭐 한 가지 히트 제품이 나와가지고 엄청 뜨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 붙였다고 다 통하는 그렇죠. 시대가 아니라서 그런 럭셔리 쪽 아니면 니치 브랜드 요렇게 두 가지 트렌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면세점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은 면세는 일단 지금은 전체 시내 면세점 매출액의 90% 정도가 다 보따리상 매출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외국인들 뭐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품목으로 봤을 때에도 85%가 화장품 매출액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네, 네,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단은 격리 해제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백신 맞은 사람들 외에도 좀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보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월별 면세점 매출액을 평시에 봤을 때 보통 우리나라 면세점이 한 14억 불 정도 했었거든요, 한 달에. 네. 근데 그중에 내국인 매출액이 1억 불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13억 불이 외국인 매출액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백신 맞고 갔다 와서 사실 여행 갔다 와가지고 면세점 구매한 걸로는 면세 실적을 들어 올리기에는 아직까지는 되게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에 외국인이 와줘야 된다. 근데 격리 해제가 매우 중요하다. 네. 그래서 한동안에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면세점에 가면은 약간 조금 대우 못 받았던 그럼요. 시절이 있었죠. 네. 또 명동가도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또 직원분들도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한국 사람들은 한 30분 동안 골라서 이제 몇만 원 사가는데 중국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쓸어가니까. 네. 아, 참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그 참 최근에 화장품주 보면 LG 생활건강은 그래도 조금 뭐라 해야 되나 횡보하다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바닥치고는 쭉 올라오더라고요. 네. 요거는 조금 어떤 변화라고 보면 돼요? 이게 작년 말부터 이제 좀 그랬다가 아모레도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네. 보면은 수급이 사실은 아모레 쪽이 좀 빈집이었었고요. 아모레가. 네. 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라왔었고 그리고 빈집털이에요? 4분기 지금까지 올라온 거? 아니 실적이 좋기도 했습니다. 아. 4분기랑 1분기 때 실적이 기대 대비 좋았었고 그리고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트렌드에 가장 좀 고생을 했던 게 아모레퍼시픽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중국 전체 매출 중에서 한 40% 가까이가 이니스프리라는 중가 브랜드. 사실 이니스프리가 우리나라 대비해서 중국 넘어가면 좀 비싸지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게 럭셔리 쪽보다는 뭐 제주도의 그렇죠. 녹차에 유나에 약간 이런 브랜드였다 보니까 중가였거든요. 근데 그쪽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렵다 보니까 매출이 좀 안 좋았었고 먼저 많이 빠졌었고. 네, 그래서 이니스프리는 문 닫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4분기부터 설화수 매출 비중이 1등으로 올라왔고요. 네. 어디에서요? 아모레 전체 중국 매출액에서 전체 중국 매출. 이게 올해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진 상황이고 수급도 이제 좀 많이 비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려서 이제 주가도 올랐었고 근데 지금은 좀 비싼 감은 있죠. 왜냐하면 글로벌 업체들도 한 40배 초반, 30배 후반 정도 받고 있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 근데 그들은 이제 중국 쪽, 아시아 쪽 성장률이 막 더블디시지 크게 나오거든요. 두 자리 성장이. 근데 아모레는 그 정도 레벨은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게 더 레벨업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진짜 보면 예전에 진짜 중국 쪽 성장이 막 1년에 뭐 30%씩 이렇게 올라가던 시절에 뭐 PER 30배, 40배 준다 한들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뭐 물론 나중에 실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30배, 40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밸류에이션이.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같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게 과연 맞을까? 약간 투자자로서는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LG 생거는 되게 밸류에이션이 여유가 있고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쓴 레포트 기준으로는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26배 정도 받고 있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화장품 업종에서 좀 올랐던 업체들을 보시면은 중국이 소비가 회복되는 거 때문에 주가가 들어 올려졌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코스맥스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중국 쪽이 좋아지는 거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서 주가가 올랐던 건데 왜냐면 중국은 앞서 제가 우리나라 가계 흑자율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소득이 올라가서 흑자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지출이 줄어가지고 그렇죠. 올라갔거든요. 근데 네. 반대로 중국은 지금 소득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소비가 되게 좋아서 이제 그거 때문에 같이 올랐던 게 그 두 종목인데 근데 LG생명은 지금 오른 게 없거든요. 거의. 그렇죠. 네. 행복. 근데 중국은 더 좋은 상황이고 후 브랜드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잘 해왔다 보니까 베이스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때 58% 성장했거든요. 매출이.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58%라는 거는 그 후 브랜드가 네, 후 브랜드가 중국 매출이 어허.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증가했습니다. 1분기에만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과거처럼 그렇게 성장이 막 엄청나게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12년도 이때만 탐방을 가보면은 당시 이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분위기는 방판이 가장 고수익 채널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쪽 방판 그 판매원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채널이잖아요. 네, 네, 난 백화점도 같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대형마트 당연히 빼고 있고 매장. 네. 그렇다 보니까 이커머스 쪽 좋긴 한데 아직까지 비중이 크진 않고 네. 그래서 고전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탐방도 가면은 그렇게 분위기가 막 엄청나게 활발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IR 부문과 커뮤니케이션 해보면은. 근데 2013년도 14년도 갑자기 중국인이 오기 시작하면서 연세가 빵 터지니까 네. 예, 그게 엄청 좋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 실적도 같이 올라갔고 근데 2016년에 사드가 터지면서 그게 싹 빠져버리니까 그렇죠. 다시 네. 그때로 돌아간 거거든요. 물론 그때랑 다른 거는 중국 현지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 더 뭐랄까요 확립이 돼서 네. 잘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근데 또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그런 판로들이 막히면서 중국도 자국 브랜드를 성장을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해왔고 네. 또 더불어서 아까 면세 말씀하셨지만은 면세도 하이난 쪽에 지금 또 오픈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또 페이버도 되게 많이 주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한도도 1,000만 원까지 늘려줬고 더 높죠. 그리고 1,000만 원 다 못 사고 돌아오면 3개월 안에 또 인터넷 통해서 구매할 수 있게 추가로 남은 한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열어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자국의 그런 채널 및 브랜드를 키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사실 과거랑 완전 오롯이 똑같은 밸류를 받기에는 조금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나. 더불어서 더 어려운 거는 이 인터넷 통해서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ODM으로 만들어낸 그런 히트 상품 한 개 이렇게 치고 빠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다. 인스타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 뭐랄까요, 뭐 각질 지우개, 뭐 모공 패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 개만 파는 그런 조그마한 브랜드들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거의 뭐 왕홍들이 자기 이름 그쵸? 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대형 ODM들한테 주문을 내려면은 그러면 몇 개 주문하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네. 한 3,000개는 해줬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한 500개까지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 구독자가 17,000명이니까 이제 사실 500명만 사주시면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는 없고. 예. 올이나 아이섀도우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진입하기가 쉬워진 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브랜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대형 업체들은 사실 이런 걸 빨리빨리 치고 빠지기에 너무 규모도 크고, 그렇죠. 예, 브랜드도 굉장히 업력이 오래됐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과거 대비 경쟁이 심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봉착해 있는 게 과거랑 같은 밸류 받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LG생활건강은 목표 주가 210만 원 네. 쓰고 계시고 아모레퍼시픽은 32만 원 네. 쓰고 계시는데 둘 중에 하나 탑픽 꼽으라면 저는 탑픽이 LG생명입니다. 화장품 그러니까 업종에서는. 지금 약간 뉘앙스에서도 계속 그렇게 느껴지긴 그랬나요?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초반부에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이제 굳이 토픽을 이제 꼽아달라고 좀 계속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화점하고 네. 마트 요거랑 이제 종합유통사 뭐 그래봐야 뭐 롯데쇼핑, 신세계이마트, 현대백화점 정도인데 이 중에서도 조금 호불호가 저는 있습니까? 현대백화점하고 신세계 두 개 좋게 보고 있고요. 마트를 끼고 있는 것보다는 네, 약간- 마트는 사실 작년은 되게 좋았고, 작년 주가도 좋았고, 올해는 백화점 위주로. 올해는 백화점 그리고 면세점도 어쨌든 현대백화점이랑 신세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면세도 바닥은 찍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에 국한되지 않고 외국인들의 그 한 사람당 사가는 객단가 데이터를 보시면 2016년도 이럴 때는 한 사람당 사가는 그 객단가가 뭐 360불 이 정도였는데 예. 지금은 뭐 10,000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엄청 많이 사가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잘 코로나 시대에 적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면세도 바닥은 지금 찍은 상황이고 예, 그래서 또 하반기에 뭐 여행이 재개되고 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붙기 시작하면 면세도 같이 또 반등을 세게 할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 그 목표 주가는 현대백화점 11만 5천 원 쓰고 계시고 신세계는 40만 원 네. 쓰고 계시네요. 그래서 마트보다는 역시 백화점 그리고 면세점까지 같이 하는 네. 신세계랑 현대백화점이 공교롭게도 그 부분 이제 비슷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간혹 CJ 대한통운이라든지 그쪽도 리포트를 쓰시더라고요. 아, 네, 커버를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네. 대한통운은 지금 그 택배 단가 인상 때문에 지금 네. 사회적 합의기구 뭐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주가를 이슈가 좀 있죠. 예, 올리고 싶어도 IR이 세일즈를 세게 못하는 상황이어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얘들은 네 대한통운은 네, 안 돈을 하셔도 많이 될 것 벌어도 같고. 많이 번다 이 예, 얘기가 예, 조금 무한 딱 그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네. 그 유통업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요? 유통업 보실 때는 그 항상 그런 얘기 붙지 않나요? 네. 요런 그런-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 요런 건 조심하셔라. 뭐 요런 착시 효과는 조심해야 된다.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꿀팁 하나만 주고 가세요. 꿀팁. 그 제가 이제 유통업을 분석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시장이 이렇게 빨리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근데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다 오프라인 베이스인 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었거든요. 왜냐면 이커머스 이렇게 커지고 그렇죠. 정말로 그 뒷단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는 배경이 있는데 네. 근데 결국에 저희가 탑픽으로 해야 되는 거는 뭐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뭐 지금은 반짝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카페14가 상장돼서 너무 기뻤거든요. 아, 진짜 이제 이커머스 업체, 뭐 이커머스 업체가 비슷한 업체가 이제 올라오는구나 해서 좋았는데 사실 여기도 일본이랑 동남아 진출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네. 최근에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통업을 보실 때 사실 투자자분들이 가면은 뭐 재미없다, 뭐 맨날 변화도 없고 이런 산업이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그 안에 좀 더 들어가 보면은 누구보다도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혁신의 용광로라 볼 수 있는 게 유통 산업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온라인으로 시프트 되는 거를 보시면은 온라인으로 시프트 되면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는 배송이거든요. 무조건 실물로 저한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확대가 될 거고 그래서 뭐 지난해 좋았던 것처럼 뭐 골판지 업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좋아질 수 있고 뭐 하다못해 새벽 배송 늘어나면 냉매 만드는 업체들도 네. 마찬가지고 냉동 탑차도 더 필요할 테고 그리고 물류센터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린 내용인데 물류센터 자동화가 되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거 설비 만드는 업체 뭐 그 안에 시스템 들어가는 업체 이런 것들까지도 사고를 좀 확장하실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업종이 또 저희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업체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오프라인이지만 제 책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 그런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 보시면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예, 글로벌 봤을 때. 그래서 비단 그냥 유통업 자체에만 국한 짓지 마시고 주변에서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트렌드랑 연관돼 가지고 같이 커지고 있는 그런 것들까지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투자 아이디어 마련하시는데 그리고 투자 기준 세우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식음료, 패션, 유통 이런 쪽이 주부님들도 마찬가지고 초보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에 이제 공부하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하고 용이한 산업이기도 하잖아요. 저희도 제일 공격을 많이 받는 업종 중에 하나인 게 이게 뭐 마트 좋다고 이제 막 가서 얘기하면 어저께 지난주 가봤는데 사람 없던데? 막 이런 그런 푸시백을 많이 받아요. 자동차 이런 것들 뭐 무거운 산업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좀 덜한 반면에 그렇죠. 예, 저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공격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IT, 화학 이런 어려운 산업들을 잘 투자하는 것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유통도 어찌 됐든 간에 이 안에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라. 그렇죠. 또 유통도 이제 최근에 백화점주, 뭐 면세점 관련주, 화장품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냥 연간 수익률 다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쪽도 우리가 꾸준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통의 귀환, 예, 그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근데 오늘 안 갖고 오셨다는 거. 빨리 여기 하여튼 100권 띄워주면 안 돼요? 오늘 이제 바쁘신데 시간 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